1994년 여름, 시애틀의 좁은 차고 한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 문짝을 자르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장이라면 가구점 카탈로그를 받겠죠. 하지만 베조스는 달랐습니다. D쇼의 최연소 부사장, 30살의 엘리트 제프 베조스입니다. 직원이 황당해하며 묻습니다. 제프, 지금 뭐 하세요? 책상을 사면 되잖아요. 왜 멀쩡한 문짝을 뜯습니까? 베조스는 톱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가장 싼 값을 줘야 합니다. 책상 살 돈이 있다면 고객을 위해 써야 합니다. 이 고집스러운 남자가 만든 문짝 책상 회사, 30년 뒤 어떻게 됐을까요? 시가총액 2,600조 원, 전 세계 유통을 집어삼킨 괴물 아마존이 됩니다. 재산 260조 원, 현대판 록펠러라 불리는 남자. 그는 회의 시간에 PPT를 금지시키고 빈 의자를 노려보며 보이지 않는 고객과 대화합니다. 독한 놈, 미친놈, 포식자, 그를 부르는 수많은 별명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지독한 성공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쓰레기장 문짝에서 우주선까지 세상을 지배한 대머리 독수리 제프 베조스의 1% 디테일, 세상을 깊게 파고드는 채널 디깅입니다. 오늘 디깅에서는 아마존 제국을 건설한 제프 베조스의 7가지 결정적 디테일을 파헤칩니다. 연봉 10억을 걷어차고 중고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한 야수의 심장부터 경쟁사를 10원 단위까지 말려 죽여버린 잔혹한 포식자의 본능까지. 특히 마지막 7번째, 은퇴한 그가 돌연 근육질 터미네이터가 되어 지구를 떠나려 한 진짜 이유. 그걸 알게 된다면 당신의 야망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1994년 뉴욕, 제프 베조스는 잘나가는 금융맨이었습니다. 30살의 부사장 승진, 연봉은 수억 원, 고급 아파트와 비서, 누가 봐도 탄탄대로의 삶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숫자를 봅니다. 모니터 속 그래프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죠. 인터넷 사용량 매년 2300% 성장.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이건 기회다.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지 않으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이다. 그는 당장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던졌죠. 인터넷 서점을 하겠습니다. 상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자네 미쳤나? 지금 받는 연봉이 얼만 줄 알아? 그걸 다 버리고 책 장사를 하겠다고? 베조스는 흔들렸습니다. 안정된 현재냐, 불확실한 미래냐. 그는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입니다. 내가 80살이 되었을 때 지금 이 순간을 되돌아본다면? 인터넷이라는 혁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다면 후회할까? 아니, 실패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도조차 안 했다면? 그건 죽을 때까지 후회하겠지. 답이 나오자마자 그는 짐을 쌌습니다. 아내 맥켄지와 함께 낡은 쉐보레를 타고 서부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운전하는 동안 베조스는 조수석에서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아마존의 사업 계획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안정된 현재를 버리고 야생으로 뛰어든 결정. 이것이 아마존을 만든 첫 번째 디테일, 후회 최소화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80살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시애틀에 도착한 베조스. 그가 구한 사무실은 좁고 더러운 차고였습니다. 창업 자금은 3억 원. 부모님이 평생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끝장이다. 그는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단 1센트도 낭비할 수 없었죠. 직원들이 늘어나자 책상이 부족해졌습니다. 사장님, 책상 좀 사주세요. 허리가 아파서 못 해먹겠어요. 보통의 사장이라면 가구점 카탈로그를 받겠죠. 하지만 베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동네 건재상 홈디포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싼 문짝 도어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얼마죠? 구멍도 뚫리지 않은 투박한 나무 문짝. 그걸 여러 개 샀습니다. 그리고 강목 4개를 사서 망치로 쾅쾅 박았습니다. 단돈 10달러. 그렇게 아마존의 첫 책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못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면 무릎이 찧었죠. 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우리가 거지입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해요? 하지만 베조스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써야 할 곳은 책상이 아닙니다. 오직 고객뿐입니다. 책상 살 돈을 아껴서 배송비를 100원이라도 낮춘다면 우리는 바닥에서 일해도 됩니다. 이 지독한 짠돌이 정신, 이게 바로 아마존의 근본입니다. 이 문짝 책상은 지금도 아마존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아마존 본사에는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게 문짝상 도어 데스크 어워드를 줍니다. 검소함. 그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겠다는 무서운 집중력입니다. 아마존이 성장하면서 회의실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죠. 회의실 가장 상석. 그곳에는 항상 의자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앉지 못했죠. 새로운 임원이 물었습니다. 저기는 누구 자리인가요? 회장님 자리입니까? 베조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자리는 이 방에 없는 가장 중요한 사람의 자리입니다. 바로 고객입니다. 회의가 막힐 때마다 그는 빈 의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고객이 저기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 배송이 늦어진다는 변명을 고객이 이해해줄까? 가격이 비싸다는 핑계를 고객이 봐줄까? 임원들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눈앞에 베조스보다 저 빈 의자가 더 무서웠죠. 베조스의 집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이메일 주소 jeff@amazon.com을 일부러 고객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통씩 고객들의 불만 메일이 쏟아집니다. 배송이 왜 이렇게 늦어? 포장이 다 찌그러졌잖아. 베조스는 그 메일을 읽습니다. 그리고 담당 임원에게 전달하죠. 메일 내용에는 딱 한 글자, 물음표 하나만 적어서 보냅니다. 이 물음표 이메일을 받은 임원은 비상이 걸립니다. 그날 밤을 새워서라도 원인을 찾아내고 보고서를 써야 하죠. 경쟁사를 보지 마라. 오직 고객만 봐라. 경쟁사는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돈을 주는 건 오직 고객뿐이다. 이 섬뜩할 정도의 고객 집착, 이것이 아마존을 유통의 제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회의는 어떤가요? 화려한 파워포인트? 혼란한 애니메이션? 아마존에는 PPT가 없습니다.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베조스는 PPT를 혐오합니다. 그건 약장수들이나 쓰는 거다. 화려한 디자인 뒤에 숨어서 핵심을 흐리지 마라. 대신 그는 6페이지짜리 줄글 서술문 내러티브를 쓰게 시킵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처음 30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 들리는 건 오직 종이 넘기는 소리뿐. 사각. 마치 독서실 같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그 6페이지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시간입니다. 다 읽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엽니다. 자, 이제 토론합시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글을 쓰려면 생각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쓴 글은 금방 들통납니다. 논리가 없으면 글이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베조스는 말합니다. 글로 명확하게 쓸 수 없다면 당신은 그걸 생각한 게 아니다. 그저 느낌일 뿐이다. 명확한 사고, 본질을 꿰뚫는 글쓰기. 이 침묵의 30분이 아마존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똑똑한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이 거대해지자 수많은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그중 가장 거슬렸던 곳은 기저귀 쇼핑몰 다이퍼스닷컴이었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아마존보다 싸고 빠르다고 소문이 난 곳이었죠. 베조스는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는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그 회사를 사와라. 하지만 다이퍼스닷컴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아마존에 팔 생각 없습니다. 거절을 당한 베조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래? 그럼 전쟁이다. 그날부터 아마존은 기저귀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마존 사이트의 기저귀 가격을 30% 할인했습니다. 원가 이하로 파는 겁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장사. 하루에 수억 원씩 적자가 납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그걸 버틸 돈이 있었습니다. 이익 따위는 상관없었죠. 목표는 오직 하나. 상대를 죽이는 것. 다이퍼스닷컴은 비명이 터졌습니다. 가격을 같이 낮췄지만 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죠. 투자자들도 떠나갔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다이퍼스닷컴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마존의 회사를 헐값에 넘겼죠. 인수가 끝나자마자 베조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같이 기저귀 가격을 다시 정상으로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욕했습니다. 저 포식자 같은 놈, 피도 눈물도 없는 놈.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죠. 당신의 마진은 나의 기회다. 남들이 100원을 남길 때 나는 10원만 남긴다. 그 10원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 그의 무자비한 가격 정책. 소비자에겐 축복이었지만 경쟁자에겐 재앙이었습니다. 베조스가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 거기엔 항상 마지막에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It remains day one. 여전히 첫날입니다. 아마존 본사 건물의 이름도 Day 1 빌딩입니다. 도대체 첫날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잽, 그럼 Day 2는 뭡니까? 베조스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Day 2요? 그건 정체입니다. 그 다음은 쇠퇴이고 그 다음은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Day 1이어야 합니다. 3천조 대기업이 되었지만 아마존은 여전히 스타트업처럼 일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 망할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매일 아침 첫 출근한 신입처럼 호기심을 갖습니다. 성공에 취해서 배가 부르는 순간 회사는 늙어버립니다. 노키아가 그랬고 코닥이 그랬죠. 베조스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걸 합니다. 드론으로 배송을 하고 계산대 없는 편의점을 만들고 말하는 AI 스피커를 만듭니다.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멈춰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영원한 첫날. 이것이 아마존이 영원히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2021년 베조스는 아마존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의 모습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알던 베조스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헐렁한 셔츠를 입은 깡마른 컴퓨터 너드였죠. 그런데 다시 나타난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었습니다. 터질 듯한 팔 근육, 넓어진 어깨, 딱 붙는 티셔츠와 선글라스. 마치 영화 속 터미네이터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그 문짝 책상 쓰던 베조스 맞아? 돈 많으니까 회춘했네. 하지만 그의 변신에는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구가 아닌 우주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주회사 블루 오리진을 세우고 직접 우주선을 탔습니다. 지구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로 나가기 위해 그는 강인한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중반에 만든 그 강철 같은 근육은 꿈을 지탱할 엔진이었던 겁니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다. 인류의 미래는 우주에 있다.
그는 이제 물건을 파는 상인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탐험가가 되려 합니다. 어린 시절 꿈꿨던 우주, 80살이 되어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는 또다시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끝없는 변신, 한계 없는 야망. 이것이 베조스의 마지막 디테일입니다. 1994년 시애틀의 차고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문짝을 뜯던 청년. 후회하기 싫어서 시작했던 그 일은 이제 그를 지구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남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실패가 무서워서 가슴 뛰는 일을 미루고 있진 않나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가 시도했던 도전들 뿐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인생을 데이리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디깅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1%의 디테일 디깅이었습니다.